안녕하세요. 문영배입니다. 이 이자상환제도와 가계부채라는 제대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주제가 오늘 저하고 같이 얘기해 볼 그런 주제입니다. 이자상환제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자상환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개인에게 대출을 하면서 빌려줄 수 있는 최고의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현재 몇 %인지 아세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건데, 한국은행 입행시험에. 34.9%입니다. 그래서 35%가 상한이고요. 그리고 이자,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이자의 한도는 25%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의 한도가 사인 간의 이자보다도 더 높습니다. 10%포인트가 높은 거죠. 그런데 그게 올해 연말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자 상한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 상한을 낮추기 위해서 35%가 너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 법안들은 30%까지 낮추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왜 이자 상한을 낮춰야 되느냐? 균형 이자율이 낮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계부채하고 이자 상한 제도를 제가 엮어보려고 하는 것은 부채를 우리가 왜 지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채를. 그래서 오늘 2시간 될 텐데요. 제가 열심히 해서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생애 주기 가설에 의하면요. 가설이라는 게 항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가설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된 그 세팅들을 놓고 실험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가설이죠. 그죠? 그리고 생애주기 가설은 항상소득 가설도 항상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혹시 학생 많이 계시네요. 그죠? 소득 없어도 소비하잖아요. 그죠? 그런 소비가 학생들은 물론 부모님들을 의존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직장 생활 바로 나갔을 때도 소득이 별로 많지 않아도 소비 수준이 소득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현재의 소득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미래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 내후년에 소득이 더 많을 것 같으면 지금 소비를 더 높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죠? 뭐 더 쉽게 얘기해서요. 따라서 생애주기 초반에는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인적 자본을 토대로 한 미래 소득 흐름을 예상하여 소비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자본시장이 만약에 완전하다면, 퍼펙트하다면 현재 소득과 소비의 차이는 결국은 부의 저축인 부채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돈을 지금 빌려서 쓰고 미래에 갚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가능해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결혼을 91년도에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그때는 제가 집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대출을 받는 게 여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었는데 베트남에 가니까 은행으로부터 개인들은 거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자본을 경제 발전을 위한 것에다 쏟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말 고맙게도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왔고 지금은 은행들이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질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면 현재 낮은 소득으로도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을 스프레딩해서, 우리 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스프레딩 해가지고 지금 소비를 하고 그것이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부채예요, 그죠? 부채. 그래서 부채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과정 중의 일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즉 가계부채는 생애 주기에 걸친 효용 극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물론 내가 더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도 빌려 쓰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정의상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스토리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보려고 합니다. 가계부채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그거? 이 주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 치면 다들 걱정부터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물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한 걱정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저는 오늘 내내 끌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현재 숫자로 보여지는 가계부채의 문제가 어쩌면 실제보다는 과장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 아저씨 엉뚱한 얘기 하시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런 시각이 나와 다르다고 그걸 틀렸다고 치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런 다름들이 서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런 목소리들이 합해지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지금 신문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스토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요. 아까 우리가 부채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부채가 뭐라고 그랬죠?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빌리는 것. 그죠? 평생 소득가세에 의하면 내가 지금 없으니까, 또는 소득이 업다운이 있으면 없을 때, 높을 때를 예상해서 그걸 골고루 펴서 사용하는 게 그게 소비 활동인데, 그런 소비 활동에서 부족한 금액을 메꾸는 게 지금 이 부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지도를 그려본 게요. 여기 봐보십시오. 이 불빛이 보이나요? 불빛이? 이 박스 전체 안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기타 금융기관 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고, 전세자금이 있고, 사인 간의 거래, 친구들 간에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죠? 친구들 간에 돈 빌려본 분 계세요? 지금은 돈 안 빌리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빌리고 살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또 안타깝게도 불법 사금융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인이 남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전세자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집을 사면서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꿔요? 전세를 들여서 메꾸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율이 70%, 80% 그러잖아요?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전세를 거기다가 넣어준다면 전세가율이 만약에 70%라고 해봐요.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나는 3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제가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7억은 주인인 제가 전세 세입자로부터 빌리는 돈이에요. 이것도 빚이죠. 그죠? 빚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빚인데, 가계부채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은 지금 요 위에만 이렇게 이걸 갖다가 지금 가계부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겨나는 이런 문제점들, 만약에 이게 통계상으로 봐서는, 통계라는 게 가계부채가, 우리는 가계부채를 지표라고 그래요. 지표. 여러분들 혹시 여기 한국은행에 자주 오시니까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이런 책자 보신 적 있으세요?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지표라는 것은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죠. 가계부채는 개인의 부채 활동을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지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의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통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죠? 그래야만이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measurable 해야 돼. 가측성이 있어야 돼. 정의는 알겠는데 불법 사금융도 부채다. 나 알겠는데 그 불법 사금융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가측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표에다 넣어버리면 지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정확성도 생명이고 지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실어 나르는 그 내용도 중요하고 또 주기적으로 제대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가계부채라는 게 말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가 신문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채는 가계부채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을 합한 그것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가계대출을 우리가 가계부채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데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자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오른쪽 주머니로 빌리고 가계대출은 왼쪽 주머니에 빌렸는데 그 돈이 다 어디 있어요? 내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대출은 사실은 가계대출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점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근데도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은 우리가 일단은 떼놓고 지금 가계부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통계가 지표는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측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시점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 안정성이, 정보의 이 안정성이라는 게 말이죠. 그 통계를 보면 전체 그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 세 개를 합한 게 전체의 부채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이 세 개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자금이 줄어들면서 이 부채 안으로 많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세자금이 이 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 교란작용을 할 거고 개인 사업자 대출이 양쪽 주머니에 있으면서 이쪽 돈 꺼내가지고 애 등록금 주나 이쪽 가지고 등록금 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둘이 또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사인 간의 거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요. 2012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부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거래가 있는 사람들을 규모별로 100만 원 단위로 500만 원 이하 대출 없음 500에서 1000, 1000에서 3000, 3000에서 5000, 5000에서 1억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었어요. 2012년도 말. 그리고 위에는 뭐냐면요. 2015년도 7월 말.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죠. 그죠? 7월 말이면. 지금 8월이잖아요. 8월 28일이잖아요. 지난달 말에 그 사람들의 부채를 다시 한번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표를 만든 거죠. 이 합하면 전체가 100%입니다. 100%예요. 여기가 100%인데 자 여기가 이 숫자를 보면요. 500만 원 이하의 5%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12년도 말에도 부채가 500만 원 이하였어요. 2015년도 7월 말, 지난달 말에도 부채가 500만 원 이하야. 이걸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500만 원 내에서는 부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도 3.5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야. 3.5%가.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이 네모 그 노란색에 있는 것들은요. 2012년도 말에 비해서 지금까지 부채 변동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봐볼까요? 이 사람은 3.8%입니다. 이 3.8%는 2012년도 말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대출을 갚아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란 선 아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2년 전에 비해서, 2년 반 전에 비해서 실제로 부채가 줄어든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2년 전에 비해서 부채가 늘어난 사람들이에요. 가계부채 문제가 만약에 정말로 심각한 거라면, 아마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거라면 아래쪽은 거의 0이어야 되고요. 0. 위쪽에 더 숫자가 많아야겠죠.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이 지금 부채가 늘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다 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숫자가 많다면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부채가 줄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만 부채가 늘고 있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하면서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아까 이자 상한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자 상한제도 35%에서 뭐 30%까지 낮아지는 거, 이런 것 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서 견해가 많이 갈립니다. 이자를 상한을 낮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자가 뭐예요? 이자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네? 우지연 씨. 이자가 뭐야? 그렇죠. 이야, 한국은행 시험 꼭 보세요. 붙을 것 같아. 돈을 빌리는 데 대한 대가가 이자야. 근데 그 이자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피치 못해서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이른다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돼, 안 돼? 어렵지. 그게 신용등급이에요. 그죠?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한테는 대출을 해주는데 믿을만 하니까 이자를 싸게 해주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빚을 못 상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빌려주는 사람이 주저주저 하겠죠.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자율이야. 근데 이자율이 만약에 내가 그런 신용의 정도가 좋아가지고, 요즘에 신용대출은 한 5%, 6% 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만약에 제가 어쩌다가 이자를 제날 납부를 못해서 연체가 있거나 그러면 신용등급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당신은 연체 가능성도 있고 돈을 떼먹을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못 빌려주겠어. 그러니까 나 꼭 갚을 테니까 주라. 이자가 얼마 줄래? 30%, 35% 해서 이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가 높다라는 것은 그런 위험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피치 못해서 아파가지고 빚을 못 갚았어. 아니면 이자를 제때 못 내서 신용등급이 쭉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다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자가 막 높아져서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자 상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35%씩이나 매기는 게 도둑놈들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자 상한을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35%에서 30%로 낮췄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위험의 정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 사람한테는 꼭 34%를 받아야만이 대출이 가능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 사람은 누구한테 빌려? 돈은 필요한데. 누구 대답? 에? 어떻게요? 이야, 맞췄는데 그건 10점짜리가 아니야. 10점 만점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친구한테 갑니다. 부모님한테 가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족 간의 부채 관계나 아니면 친구들 간의 그런 사인 간의 거래는 대개 6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하다 보면은 못 갚잖아, 결국은.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못 빌리는데, 그러니까 친구 간에도 의를 상하면서 이 나쁜 놈, 내가 너 절대 빌려주나 봐라 하면서 이제 못 빌려주는 거죠. 부모 간에도 알면서도
꼭 필요한 줄 알면서도 이 돈이 그냥 계속 들어가기만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서로 외면을 하게 되고 돈을 못 빌리는 거죠. 그때 이제 사채업자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결국 이자를 낮춰버리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자가 상한이 낮아지니까 경감이 되는 혜택이 있는데 리스크가 높아서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난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신용 접근성, 금융 접근성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자 경감의 혜택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현재는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이자 상한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제도권 그 금융회사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늘 쭉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뭐 팔러시 메이커도 아니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사실은 여기서 큰 답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어떤 것들을 확충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금요강좌의 큰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훨씬 더 치중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국내 가계부채 현황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대책,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책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어떤 건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서는 건너뛸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을 상당 부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시장 변화가 가계부채에 주는 영향, 이자상한제도가 가계부채에 주는 영향, 그 다음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가계부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가계부채, 우리 경제 내관이라고 그러는데 내관이라는 게 정말 이게 폭탄의 내관을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 그려가지고 마치 뭐 초시계를 재는 것처럼 열심히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봐볼까요? 실제로 10년도 말부터 15년 지금 지난 2, 4분기 말까지 보면 1071조 원까지 갔다고 그래요. 가계부채가.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주로 보면은 이제 이런 통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괜찮다.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신문으로 이제 아니면은 그런 숫자만 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런 정보를 접하는 분들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도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셔야 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현상을 놓고 그 진짜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뜯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이 중에도 하나가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접하는 숫자만으로 그것이 팩트는 팩트인데 그 팩트가 제대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져보면서 보시라고 내가 하나하나 오늘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에 가시고 또 직장 계신 분들도 데이터를 접하면서 그 데이터가 그려내는 그런 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랑 같이 오늘 한번 의논해 보자고요. 자, 뭐 이런 루프가 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증가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가 투자가 위축 요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실업증가와 소득 감소로 연결이 돼서 계속 돌고 돌면서 결국은 우리 경기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얼른 지나가고요. 현재 가계부채 추이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에 2014년도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보통은 GDP 성장률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플럭추에이션이 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따라왔었는데, 그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GDP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좀 더 가팔려졌다는 거죠. 이걸 보고 속도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그 우려에 대한 근거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가계부채가 성장한 요인들을 보면 2012년부터 쭉 분기별로 지금 본 겁니다. 증가율을 주택담보대출이 이 청색이고요. 이것은 나머지 그 외의 대출입니다. 보면은 2014년도 2,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여기서 말하는 가계부채는 뭡니까?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대출의 합계를 가계부채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왔고요. 그리고 2014년도 3, 4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통계가 지금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뭐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주요국의 높은 가계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이 그게 주요국의 높은 그런 비율로 봤을 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런 표 많이 보셨죠? 신문에서. 이것도 보셨고. 그래서 가계부채 및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하고 이 가계부채 증가율하고 뭐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가팔라지고 있다. 이래서 이거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사실 부채가 느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채를 활용할 줄 아는 것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항상소득 가서. 자, 소득별 가계부채를 보면요. 고소득층의 가계대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이요. 1분위가 소득이 낮은 그룹이고 5개로 나누면 5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습니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이건. 근데 대부분 이 고소득층의 가구당 부채 점유율이 46%까지 치솟습니다. 굉장히 고소득층의 가계대출이 집중되어 있죠. 금융자산 부채 비율도 그쪽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이게 청색이고요. 금융부채가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보면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사실은 전 소득계층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가 안정적인지는 다른 사람들은 뭐 여기 접시에 물이 있는데도 이거 보고 이거 위험하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위험이라는 말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비율만 놓고는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요. 주요 국가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부채가 그렇게 꼭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 이거 봐보면요. 여기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한국의 금융자산의 증가율과 금융부채 증가율을 10년 동안 봤어요.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영국하고 미국은 98년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까지 해가지고 지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은 금융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죠. 여기도 영국도 훨씬 더 높아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그 반대네. 그죠? 좋습니다. 여기는요. 가계 소득별, 소득 수준별로 금융부채하고 금융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본 겁니다. 아까 우리 1분위부터 5분위라고 다시 말씀드렸죠.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고 5분위가 소득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어때요? 자산 비율을 보면 전체 평균이 우리나라는 62%입니다. 62%인데 1, 2, 3, 4, 5분위에 고르게 62%에 가까이 다 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조금씩 업다운이 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보면은 전체가 36%인데 5분위 가장 부자인 사람들의 부채 비율이 낮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이게 말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무슨 말이에요? 이름. 참. 이승재 씨? 이승재 씨, 저게 무슨 말이야? 응. 왜요? 경제력이 달라서? 그런 통계가 만약에 있다면 비교를 하면 좋겠지. 근데 우리가 보면은 다른 것도, 아까 여기서 다른 것도 보면은 맨날 비교할 때 다른 나라들을 쭉 놓고 비교를 합니다. OECD 멤버들 중에서 통계가 가능한 놈을 놓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미국은 이렇게 숫자가 낮아서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그걸 끌어내려서 낮게 보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높지만 그래도 오버롤하게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낮은 게 요놈 때문에 끌어내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사정이 더 안 좋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 보이려고 이 표를 비교를 한 거예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위험 요인을 보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비중이 사실은 최근에 좀 확대됐었습니다. 2014년에 좀 줄어들긴 했어요. 이게 왜 줄었죠? 혹시 이거 아세요? 왜 2014년도에 가계대출 비중이 2014년도에 줄었는지. 이거 아시는 분? 그 LTV DTI 규제가 풀려가지고 작년에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제1금융권으로, 은행권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차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비중이 최근 들어서 2014년도에 그게 꺾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채가 많이 늘었던 거죠. 여기 보면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비중도 높은 상태입니다. 1분위에 이 부채, 이 상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다른 부분, 자영업자도 상대적으로 높고 5분이나 상용 근로자나 이런 데 비해서 결국 이 표가 나타내는 것은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이건 지금 나타내는 통계들이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이 표들을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당국이 지금까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었냐면은 기본 인식과 대응,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가계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 시스템과 가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스탠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양적으로는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질적으로는 대출 구조 개선,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게 여러 가계부채 종합대책들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보면 이렇게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적으로 대출을 몇 %까지 무조건 막아 하다가 지금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출을 좀 억제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빌려도 되도록 플렉서빌리티를 두자라고 해서 지금 대출 제도들이 지금 손질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가장 최근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안심전환 대출 있었죠. 그리고 7월 22일 날 뭐가 있었어요?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죠? 그것이 이제 안심전환 대출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가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계부채 모양이 그랬고 그거 가지고 우려들을 해왔고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해왔는데 그 대응하는 과정의 전체적인 기조가 어떠했는지를 제가 지금 요약을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가계부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교란하게 하는 요인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다른 곳에서 신문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접할 수 없는 어쩌면은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깊게 생각해 볼 과제들입니다.
어쩌면 여기는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던져드리는 질문이 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가셔서 생각하면서 아 맞아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신호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중채무자 추이가 2013년도에 쭉 내려오다가 이게 조금은 통계적으로 착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다중채무자 추이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가계대출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DSR이 뭐냐면은 DSR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Debt Service Ratio.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리금으로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 원리금으로 내는 돈이 내 소득의 몇 %냐. 그 레이시오. 그것을 DSR이라고 그래요. 그 DSR이 자기 소득이 100만 원인데 원리금으로 40만 원 이상을 내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전체 그 돈 빌리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랬더니 이 차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소비할 여력이 점점 줄어든다. 원리금 갚느라고 그거 갚아보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나면 내가 먹고 쓰고 할 일이 없어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생산을 위축시키고 그것이 또 다시 거꾸로 악순환되는 그런 경로에 들어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이 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계부채 규모별로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5년 7월 말 기준으로요. 제가 이 금액들을 이 표를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거 만들었었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2012년도 말과 2015년 7월 말을 똑같이 그 규모별로 퍼센트를 지금 나타내 본 거예요. 퍼센트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보면 부채가 낮은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중이 2015년 7월 달에 줄어들고 부채가 많은 쪽으로 조금씩 시프트한 걸 느낄 수 있죠.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는 500만 원 미만의 빚을 진 사람이 2012년 말에는 16%밖에 안 됐는데 이게 16%예요. 그죠? 16%. 이게 여기가 13.8%인데 죄송합니다. 15.2%였는데 13.8%로 줄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죠? 그래서 빚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비중은 줄어들고 여기 보면 빚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은 4.9%에서 지금은 6.1%가 됐어요. 4.9%에서 6.1%. 그래서 대체로 빚이 많아진 사람이 더 많아졌다. 2년 반 동안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위에 또 밑에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번 내용은 뭐냐면 2012년 말 대비 2015년 7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차주 증가한 차주가 여기 위를 말하는 거죠. 여기가 37%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대출이 늘어난 사람이 100명 중에 37명이에요. 그리고 대출이 변화가 없었던 사람은 32명, 31명. 그리고 부채가 줄어든 사람이 몇 명이에요? 31명.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3명. 100명 중에 63명은 가계부채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줄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거 봐라. 3분의 1은 37%는 부채가 증가했지 않느냐. 2년 반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느는 것을 막아버리면 이렇게 우량한 경제활동, 금융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위축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분들 여기 63명하고 37명을 따로
분리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름이 뭐예요? 정세호 씨는 부채 관리를 잘해가지고 대출 관리를 잘해서 부채가 2년 전에 비해서 줄었어. 근데 여기는 홍길동은 부채가 늘었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정세호 씨한테는 오케이,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고, 홍길동한테는 저 홍길동 씨 이거 조금만 자제하세요 라고 우리가 만약에 말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지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아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자 지금 금융회사에다 빌려가지고 내는 이자가 200만 원밖에 아니야. 내 소득이 1000만 원인데 나는 이자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00만 원이나 나는 남아있잖아.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자만 내는 사람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세호 씨는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200만 원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600만 원 갖고 원금을 매달 400만 원씩 막 갚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600만 원을 갚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원금이 줄어드는 사람이야. 쓸 수 있는 한도는 400만 원밖에 아니지. 근데 정세호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부채가 줄어드는 거예요. 홍길동은 나는 1000만 원인데 이자만 200만 원 내내 갚고 있어. 그 사람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부채가 줄질 않아. 응?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것이 요즘 말하는 실버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자만 내고 가면 난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빚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사실은 빚을 잘 관리하는 것은 개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국가적인 문제이면서 개인들한테도, 아까 항상소득 기대가설? 그거 맞춰서 놓고 보면 그분은 정년퇴직할 때 그걸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지. 조금 힘들어서라도 조금씩 갚아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정부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업권별 상품별 가계대출인데 보면은 이건 뭐 그냥 얼른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보면은 뭐냐면은 소득별, 등급별 가계대출인데 소득별로 보면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는 게 고소득자들이 지금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요. 신용 등급으로 봐도요. 고신용 등급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비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출이 우량한 사람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지금 대출이 상당 부분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표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다중채무자도 아까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신용자 다중채무자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신용자가 먼저 신용 등급을 아까 소득은 1분위가 소득이 낮은 사람이 1분위고 5분위가 높은데 신용 등급은 1등급이 가장 좋은 소득이고 신용 등급이고 10등급이 가장 신용 등급이 낮은 등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신용자는 7등급 이하, 이렇게 7, 8, 9, 10을 저신용자로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이 다중채무자가 뭐예요? 3개의 금융기관 이상으로부터 빚을 지는 사람. 그 사람들의 구성비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업권별로 잠재 부실률도요. 점점 요즘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신호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요. 통계의 정합성과 정보의 정합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한 번만 얘기만 하고 여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요. 우리가 신문에서 접하는 그런 통계들은 보면 통계들 보잖아요. 그러면 통계가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완벽하게 트래킹을 못 해내기 때문에 어제 봤던 숫자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뭐 300억이었는데 300조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400조야. 100조가 늘었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기준이 서로 다른 데서 오는 오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다르고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통계 다르고 저희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내보내드리는 자료도 또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계가 흐름에 따라서 뭘 실어 나르느냐. 그 정보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와 금감원이 발표하는 가계부채와 저희 나이스 평가 정보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그 대출 통계들이 똑같은 시그널링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정보의 정합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숫자에 연연하면서 보지 말고 숫자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꼭 눈여겨서 보셔라 하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통계의 정합성과 정보의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이 신문 기사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숫자를 갖고 직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기준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서로 옮기면서 결국은 그런 혼란을 다른 분들은 그분들은 맞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최근에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 막 서로 막 뒤바뀌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월세로 지금 월세로 전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면 전세가 2억짜리가 보증금 1억에 1억 월세로 돌리려면 그 1억 주인은 어디서 나요? 선생님, 그 1억을 어디서 날까요? (1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한테 1억을 돌려주면서 월세로 합시다 할 수는 없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다른 사람하고 바꾸려고 할 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월세로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전세나 반월세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1억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1억을 월세로 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1억을 1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낸다. 주인이, 집주인이.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이 없었는데 은행에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면 3%? 3.5%에 빌릴 수 있는데 월세는 얼마예요 보통? 6%, 7%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다가 월세로 돌리면 이익이니까 전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가지고 월세로 바꾸는 거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까 우리가 전세자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 간의 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 간의 부채. 그 사인 간의 부채가 집주인은 2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2억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전세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세입자한테 1억이라는 빚을 지고 나머지 1억은 어디서 옵니까? 은행에서 오는 거죠. 그 1억이 은행 대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가계부채가 지표가 되려면은 속보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부채만이 가계부채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거래에서는 이 1억은 제 개인의 부채로 사인간의 부채로 남아있고 사인간의 부채의 1억이 금융부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전체로만 놓고 보면 1억이 가계부채가 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세가 월세로 지금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 써 하고 자기 주머니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는 은행에서 빌려오고 일부는 자기 돈. 또 어떤 경우에는 하면 전세자금은 대개 보면은 요즘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보면은 주위에서 결혼시키려고 하고 저희들도 그런 걸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고민하는데 뭐냐면 전세자금만큼은 그래도 부모가 만들어줘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전세를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되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자기 돈 부모들이 막 챙겨줘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돈을 돌려줬을 때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2억을 전세를 살려고 했는데 1억만 전세를 살고 나머지는 돌려줘 버리니까 그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됐던 사람은
은행에 갚으면은 결국은 금융부채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돈을 가지고 2억을 전세를 살았던 사람은 주인이 1억 돌려줘 버리면 국가 전체로 봐서는 금융부채가 1억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신문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집 주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다가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지금 요즘에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사인 간의 부채가 금융부채로 전환이 되면서 그것을 과장되게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썰미 있게 보면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정확한 눈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하면서 주택시장의 변화. 집단대출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방에 우리나라 전체의 그 주택 허가 면적을 보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얼른 넘어가면서 2011년도, 12년도에 지방의 아파트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13년, 14년에는 건축허가 면적이 11년, 12년은 높고 13년, 14년에는 낮아요. 상대적으로. 아파트 혹시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아파트를 당첨을 받거나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건설업자가 신축을 하면서 건설업자가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줍니다. 중도금 대출을. 근데 그 중도금 대출은 무슨 대출이냐면 신용대출이야. 신용대출.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담보가 없잖아요. 담보가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게 내 담보인데 그 담보가 없으니까 건설 회사가 보증을 쓰고 신용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주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등기가 되면서 그 등기를 은행이 담보로 잡고 저한테 기존에 줬던 대출을 신용대출을 뭘로 전환해요?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로. 그러니까 2011년, 12년도에 건축허가 면적이 확 늘었잖아요. 거기서 생겨났던 신용대출이 작년에 올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신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 속도가 최근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이거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다. 허가 면적을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잡아내는 방법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렸어요. 정책 당국에다가. 이건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표들 사이를 전세자금이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가계부채를 늘리게 하고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옮겨 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커지게 하는 역할도 하고 뭐 개인사업자 대출은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계의 영역 안에서 쉬프팅을 하면서 통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그널을 굉장히 어느 때는 어지럽게 하고 크게 보이기도 하고 적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왜 전세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가계부채는 어떤 영향을 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곧 정책 입안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팔러시 메이커들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보고 그걸 정책으로 제시를 하면 내가 정책 입안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런 잠재력을 가진 분들이 여기 다 계시네. 눈들이 다 초롱초롱해. 네?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상을 그냥 남들이 주어주는 통계로만 보지 말고 왜 그렇지? 왜? 또 어느 경우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숫자들을 서로 연결하면
어느 경우는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썰미 있게 보는 것, 그걸 아까 제가 가계부채? 퀘스천 마크 갖고 위에다가 그려놓은 그 눈이 제가 원래는 해안이라고 말하려고 거기다가 해안을 그려놨는데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 있잖아요. 그런 통찰력을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런 훌륭한 정책 기반자고 그것을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또 뭐가 있어? 돈도 벌 수 있는 거야. 돈도 벌 수 있는 거지.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찾아냈을 때 거기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잘 꿰면 나에게도 이득이 되겠구나.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지금 저하고 카톡을 하는데 그중에는 창업을 해서 사장이 돼가지고 당시에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60명 직원을 거느리면서 사장하는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통찰력을 발휘하면 나도 지금은 사장이 될 수 있어요. 페이스북 창업자는 대학 2학년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학교 다니다가 그만뒀어. 정주영 회장은 최종 학력이 뭐? 초등학교. 대학을 나와야만이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상황을 보고 그 안에서 해안을 가지고 현상을 본질을 직시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좀 바쁜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3시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집단대출 자영업자 얘기인데요. 이 집단대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세요. 2011년, 12년도에 건축 인허가 면적이 13년, 14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이 지어지면서 2년 동안에 2년에서 보통 3년 걸리는데 그러면서 신용대출로 부채가 쭉 늘고 있었는데 그게 주택담보대출로 확 갈아타 버리니까 여기서처럼 보면 이런 말 합니다. 가계대출이 굉장히 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요. 이런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우리 잠깐만 쉬시죠. 네? 이건 뭐냐면은 2011년 6월 달에요. 2011년 6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6월 28일 6.28 조치. 그래가지고 그때 가계부채가 막 늘고 있다 해가지고 조치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청색 있죠? 이 청색이 가계대출 증가율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고요. 검정색은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 대출이야. 혹시 여기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시네. 개인 사업자 번호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번호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저는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에 가면 제가 2011년 3월 달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창구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사장님, 개인 사업자 번호 있으세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개인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그때는 LTV가 50%로 묶여 있을 때요. 서울 여기 강남 3구가. 그래서 50%밖에 안 되는 대출인데 개인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80%까지 해드려요. 사업자들한테 대출은 그런 한도가 더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자 봐보세요. 당시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와가지고 개인 대출을 누르니까 개인 대출의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이거는 뭐가 올라가요? 개인 사업자 대출의 증가율이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필요한 돈은 있는데 가계 대출을 억누르니까 개인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려고 했던 이 지표 어디 있나요? 여기서 결국은 이 부분이 가계 대출인데 이 가계 대출을 누르니까
사람들이 이 개인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계부채라는 부채의 지표가 경제 지표로서 그 기능을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개인 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을 빨리 합해서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확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기 누르면 이쪽으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실제로요,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이 있는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모두 보유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저희 나이스 평가 정보가 130만 명, 우리나라 사람들의 130만 명을 대출 통계를 묶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개인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네요. 개인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받은 대출은 우리나라의 차주가 154만 4천 명이에요. 전체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1828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1544만 명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야. 그 사람들이 빌린 돈이요 900조예요. 900조.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사람이 284만 명인데 그 284만 명이요. 개인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만 받고 있는 사람이 132만 명. 그 사람이요. 전체적으로 122조의 부채를 빌리고 있어요. 가계대출하고 사업자 대출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121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371조의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왼쪽 주머니로 빌릴 수도 있고 오른쪽 주머니로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둘 다 사실은 가계부채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 다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만 물론 받는 사람도 있어요. 67조. 이렇게 해서 합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기준으로 아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계는 정보의 정합성을 보라고 그랬지 통계의 정합성을 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죠? 이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하고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가계대출이 1179조고 기업대출이 282조 합해가지고 6월 말 기준으로 1460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개인 가계대출이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빌리는 이 돈까지 합하는 것이 결국 모니터링을 하는 데서는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하고 지금 쉬세요. 늑대가 돼버리는 뭐라 그러지? 목동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자꾸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이게 개인 사업자를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지금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많냐면요. 저희가 개인 사업자 정보를 지금 많이 입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설립 일자하고 휴폐업 일자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설립 일자하고 휴폐업 일자를 국세 기본 정보라고 해가지고 국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어느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다. 해서 통계청이 아니면 공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 나이스 평가 정보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창업 후 성장 과정별 자금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해낼 수 있는데 그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식별이 저희가 제대로 지금 못 해내느라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어떤 분이 개인 사업자인 줄은 아는데 그분이 몇 년도에 개인 사업자가 됐는지 저희가 잘 몰라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개인 사업자가 돼가지고 몇 년 만에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몇 년 만에 갚고 그리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그 사업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 것을 갚느라고 또 허덕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주고 싶어도 그걸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런 대목에서 사실은 정부 팔로시메이커들, 당국 입장에서는요. 그런 정보가 있다면 맞춤 지원이 용이해져서 정부 지원 자금, 자영업자 대책들 많이 만들잖아요. 이것 도와주자, 저것 도와주자. 근데 그런 대책들을 보면요. 자영업자라고 하지 어떤 자영업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원치 않게
직장으로부터 명예퇴직을 하시고 자영업에 진출을 하셔야만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최근에 2008년 이후에 창업을 해가지고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자영업을 했던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폐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지원대책이라는 게, 또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라는 게 200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쏟아져 나온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사실은 어떤 면이 또 있냐면요, 창업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대개 보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3년 동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 답은 해요. 조사를 하는 걸 보면. 근데 실제로 본인들 스스로 창업을 하는데 걸린 시간 하면 6개월 이내에 다 창업을 해요. 3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들은 하시면서 스스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급해. 우리 애들 지금 대학도 다니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애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다가 결국은 그동안에 받았던 퇴직금까지 다 날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폐업을 많이 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빨리 파악을 해서, 이건 창업 교육을 무료로 많이 해주는 게 좋겠구나. 이것도 자영업자 지원 대책입니다. 또 만약에 오버롤하게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한다면, 그러면 이건 경기 전체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자영업자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펴야겠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제한된 재화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들을 빨리 확충하도록 당국자들이 나서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되는 거죠. 우리가 낸 세금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그 제한된 세금으로 제대로 효과들을 보려면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간단하게 아까 드렸던 말씀드리니까 쉬울 겁니다. 월세 쇼크, 집주인들이 대출 받아서 전세금 돌려준다는 기사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 기사를 제가 스크립을 했습니까? 그런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하는 데 따라서 사인 간의 부채가 금융부채로 전환이 되고, 그것이 최근에 이게 이제 저금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는 것보다, 또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월세의 금리 차를 갖다가 내가 받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특히 그 전세하고 전세 총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낮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고가 주택에서는 그런 차이가 별로 안 큰데, 이 가격이 이제 중간 또는 더 낮은 쪽에서는 그런 차익에 대한 적은 금액, 이자 차익이 주는 경제적 효용이 집주인에게 훨씬 더 커요. 돈의 가치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방법, 제대로 지금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겁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가계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한번 얼른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주택 점유 형태의 변화가 이 공교부가 지금 조사해놓은, 국토교통부가 사해놓은 거 보면 2010 이 짝수년도에 지금 조사를 합니다. 근데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의 형태별로 말하자면 어떤 형태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전세는 2008년부터 지금 꾸준히 4차로 낮아지고 있고, 보증금 있는 월세 또는 보증금 없는 월세, 이 월세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월세가 보증금 있는 월세입니다. 이 보증금 있는 월세가 2014년도에 증가폭이 훨씬 더 훌쩍 컸어요. 여기가 훌쩍 커가지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최근 들어서 가팔라지고 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산을 얼뜻 해봤어요. 계산을 뭘 했냐면은 주택 관련 지표들을 가격과 평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10년, 12년, 14년 말로 계산해서 혹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데 따른 금액의 그 규모를 우리가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이 표로 막 복잡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그냥 빨리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얼마만큼 은행에서 빌릴까? 사실 저희가 그걸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국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미모가 좀 떨어져가지고 커피 안 마시기 위해서라도 답 안 맞추는 거 아니에요? 건교부, 실거래가, 그 다음에 동 같은 데 가서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묻는 표가 있어요. 그것들이 건교부에 다 모아져요. 건교부에 모아져가지고 그 통계가 DB가 거의 아마 매달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건 2년마다 발표하는 건데 그 주택의 그 이동 현황, 그래서 주택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들이 지금 작성이 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놀라운 것은 제가 저 과천에서 과천 사는 분 계세요? 아,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몇 단지 사세요? 7단지? 저 3단지. 그래서 이 단지별로, 제가 왜 단지를 이런 걸 지금 여쭤봤냐면요. 그 통계에는 보면 단지에 5층에서 10층까지, 1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범위를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서 이사 왔는지, 전세를 살고 있는지, 전세를 산다면 얼마에 사는지, 월세로 전환해서 원세는 얼마에 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들을 다 모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를 하는데 1층에서 5층 사이라고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좀 우리 좀 나눠 쓰자. 나눠 써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데 따라서 가계부채가 실제로 사인 간의 부채가 금융부채로 전환되는 게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줄게. 정부가 얼마나 좋겠어. 가계부채가 요즘에 많이 는다고 깝깝스러워 하는데 그거 알아주면 좋잖아요. 근데도 그 통계 하나 얻어오는데 다들 애를 먹더라고. 세상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오피서 되시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되시면 이런 것들을 꼭 빨리 해가지고 통계들이 원활하게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때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문영배.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돈을 40%만 은행에서 조달할 거다. 절반 이하로. 또는 50% 또는 60%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3개로 만들어가지고 보증금의 수요를 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0%만 주인이 지금까지 2012년부터 14년에 전환하면서 빌려 쓴 돈을, 그 필요한 돈을 40%를 은행에서 조달했다고 하면 17조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아야만 사인 간의 부채를 청산을 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7조 원 정도. 차입 비중이 60%나 빌린다고 하면 26조 원이나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이 그럴 수 있을 거다. 대출을 받으면 그 규모가 26조 원이나 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건 뭐냐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린 돈이 18조라고 그랬잖아요. 18조. 2010년부터 12년까지 가계대출의 부채가 늘어난 비율이 103조 원입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에 103조 원. 2012년부터 14년까지 가계부채가 늘어난 돈이 121조 원이야.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18.7조야. 그래서 18.7조만큼 전년 2년 동안보다도 지금 2년에 늘어난 돈의 규모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 커졌다는 게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요? 그게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년에는 2년 동안에 102조가 늘던 부채가 지금은 121조 원이 는다. 늘어나는 폭이 커졌네? 속도가 빨라졌네?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만큼 빨라졌나요? 18.7조만큼 규모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바로 전장에서 우리 뭐 했어요? 전장에서 여기서 차입 비중을 40%만 집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한다면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17조.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앞에 계산하는 방법 그냥 다 빼버리고요. 간단하게. 차입을 하는 비중이 18조. 2년 동안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데 들었던 비용이 18조. 40%만 빌린다면. 근데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폭이 얼마라고? 18조.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냐면요. 이건 증명이 안 된 얘기입니다. 더 뜯어봐야 돼. 그 건교부 통계를 가지고 뜯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최근에 빨라지고 있는데 그 빨라진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사인 간의 부채가 금융부채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더해졌기 때문에 더 빨라 보일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이자 상환제도하고 가계부채인데요. 아까 우리가 가계부채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가계부채가? 빚을 왜 져, 우리가? 내가 앞으로 더 소득이 많을 것을 보고 합리적인 사람은 그때의 돈을 땡겨다가 지금 쓰는 게 부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시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어. 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는 평소에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뭐 직장을 떠나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파서 좀 쉰다든가 그러면서 내가 수입이 100만 원 또는 뭐 그 이하로 또는 수입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소비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없다? 없지. 우리 아들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소비 활동은 스테이블하게 가는 거고 소득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피워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부채인데 일시적으로 신용 등급도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죠? 물론 신용 등급이 취약계층은 낮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신용 등급이 한번 낮아지면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 상태가 어려워졌다고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이자를 더 높게 내야 되는데 이자 상환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낮춰주자라고 해서 상한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금 봐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한 제도를 인하하자, 이자 상한을 인하하자 또는 같은 수를 유지하자 뭐 해가지고 지금 서로 찬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반 내용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봐요. 최근 대법상 이자 상한 문제를 두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하고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 지금 대립 중인데 지금은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 훨씬 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국회의원들이 내년 이런 말 하면 나 혼나는데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해서 우리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서민들을 위한 경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 상한을 인하하는 데 찬성하는 분들은요. 이 고금리로부터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세상에 35% 100만 원 빌려가지고 연 35만 원이나 이자를 내도록 하는 그런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아니, 그럴 수 있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금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거고요. 금융상한 인하를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융부담이 줄어드는데 이자 상한을 낮춰가지고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죠?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뭐 어디 간다고요? 친구한테 가고 뭐 잘 맞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용 공급이 축소되니까 돈을 더 공급을 못 하니까 그래서 금융 소비자를 그런 것으로 보호해서 금융 접근성을 갖다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양쪽 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내 목적이야. 이자를 유지하는 것도 그것이 목적이고 낮추는 것도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이래. 그 금융 소비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한 사람은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자 상한 이거 갖고 지금 서로 이렇게 막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 측면에서 이 이슈들을 바라보면요. 이자가 상한 설정 및 인하는 공급 감소를 초래합니다.
이 신용 등급별로 불량률을 보면 아까 1등급이 신용 등급이 좋다고 그러고 10등급은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세워놓고 보면 7, 8, 9, 10등급에서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빌릴 때는 내가 꼭 갚으리라고 빌렸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자를 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확률이 그만큼 높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신용 등급별 인원 분포를 보면요. 1등급이 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높고요. 7, 8, 9, 10등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렇게 아직도 여전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불량률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분들 중에는 실제로도 신용 등급이 낮은 분도 계시지만 또는 어떤 분들은 일시적으로 신용 등급이 나빠진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신용이 이제 돌아와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돈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요 측면, 아까 이건 공급 측면이에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주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 주체들은 내가 알아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이 필요한 것만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리는 그런 합리성에 의존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빌려줘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행동 편의를 가정한 이런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선 내가 지금 급하니까 쓰고 보자. 또 남이 빌려주니까 쓰고 보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장들이 되게 많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나타내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우리가 보통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보통 보면 수요는 우하향하고 공급은 우상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려내는 이 신용 할당이라는 모양새를 보면 이거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아래쪽에서는 우상향하다가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공급 곡선도 있어요. 아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아주 한 얘기인데 오늘 지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항상 자금에 대한 수요는 공급보다는 더 많이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돈을 대출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출을 보통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상당수는 대출을 거절당합니다. 대출을 신청했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만큼 대출 수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있는 사람 중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신청했던 사람보다는 더 작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대충 균형 초과 수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초과 수요가. 그래서 공급은 실제로는 이 원리는 뭐냐면은 이건 여기서 더 하는 데는 스토리가 제가 끌고 나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여서 건너뛰겠지만 꼭 한번 저 위에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마 한국은행 그 웹사이트에 여기 적는 것 말고도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걸 더 쉽게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 홈페이지에서 또는 유튜브에도 뜨니까 그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요것은 이제 대부업에서 최고 이자에 대한 얘기인데, 최고 이자가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가계 부채에 대한 걱정도 하지만은 이자 상한에 대해서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자 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62년부터 이자 제한법이 제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자가 계속 한도가 낮아지니까 97년 외환위기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자 제한법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도 빌릴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IMF가 너네 이자 제한법 빨리 폐지해라. 그래서 폐지했어요. 폐지해가지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자가 100%, 120% 왕창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나중에는 결국 2002년도 신용카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다시 안 되겠다 해가지고 66%를 최고 한도로 다시 최고이자 제한법이 생겨가지고 그 66%부터 지금까지 해서 계속 와가지고 현재 35%입니다. 내용 추이를 보면 대부업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자 상한하고 대부업 그 수를 보면은 이자 상한이 66%였을 때요. 66%였을 때 우리나라의 등록 대부업체 수가 18,000개였어요. 18,000개. 그러다가 49%가 되니까 15,000개로 줄고 2013년 말에 39%로 내려왔어요. 최고 이자율이. 그때 9,300개. 2014년도 말에 지금 35%입니다. 이자율이요. 최고 이자율이. 현재 약 8,700개 정도 대부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들이 그런 이자가 점점 내려올 때마다 사실은 이 상한이 낮아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대부업체들은 시장에서 이제 도태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대부업체들만 비용 절감. 비용이 뭐예요? 돈을 떼먹히는 그 비율을 줄이고 자기 직원들한테 주는 것, 그리고 기계, 모든 것에서 효율성을 높였던 그런 업체들만 계속 지금 살아나면서 계속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업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 크게 대부 대출 잔액이 대부업체로부터 지금 빌리고 있는 돈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빌리고 있는 돈이 약 11조. 현재 11조랍니다. 아까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가계부채 1100 얼마? 1100조 정도? 그 1100조 중에 약 11조는 대부업으로부터 부채를 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규모로 봐서는 사실은 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은 취약계층에서 빌리고 있고 이자도 높게 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숙제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업상 이자 상한이 35%라고 그랬잖아요. 이 A, B, C, D, E, F, G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부업 회사들입니다. 회사들이 실제로 개인들한테 빌려주는 이자율의 평균을 여기다가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35%에 몰려 있죠. 여기 몇 개? 여기만 35% 이자 상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싼 이자로 빌려주고 있네요. 대부업체가.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대부업체가 8,600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대부업체들만 지금 갖고 지금 나타내 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최고 이자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리를 갖다가 각 금융기관하고 지금 이 금융기관 종류별로요.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해가지고 신용대출 금리를 갖다가 보면 아까 우리 30% 이상 여기 거의 대부분 그런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은행은 100% 이자를 고객들한테 10% 아래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거의 대부분 10% 미만이지만 2%는 10에서 15%, 15에서 20%까지도 빌려주고 있고 신협도 이렇고요. 캐피탈은 점점 더 높아지죠. 캐피탈이. 저축은행은 점점 높아지죠. 대부업은 저 끝에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자율의 높이가 금융업권별로 이렇게 분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만약에 이자가 한도가 더 높으면 더 높은 사람도 빌리고 있겠죠. 위험이 더 높은 사람도.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의 신용등급의 위험도에 따라서 대출을 어디서든 적어도 빌릴 수 있다. 은행에도 빌릴 수 있고 새마을금고, 신협,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가면서 이자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높아지긴 하지만 그것은 자기 리스크의 가격이라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따라서 적어도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금융 접근성이라는 게 뭐야? 내가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못 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대목에서 이 표는 그걸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요. 지금 주장하는 이자율 상한을 낮춰야 된다고 말하는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대세는 이런 건데 대법상 이자 상한이 인하되면요. 타업권이라는 게 뭐냐면 카드, 할부사, 저축은행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도 이자 상한이 낮아져야 됩니다. 이자 상한이 낮아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자 상한이 낮아지면 내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
떼먹히는 돈이 적어야만 이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이 낮아지면 더 떼먹히지 않으려고 신용등급이 더 높은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신용등급이 더 높은 사람. 저 신용등급 몇 등급처럼 보여요? 응? 1등급. 이야, 대단하네. 길거리에 나서셔도 되겠어. 1등급입니다, 제가. 네? 진짜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한테 점점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 모든 금융기관들이 신용등급이 더 좋은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내 돈을 떼먹힐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자 상한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더 유리해. 전부 다 지금 보면요. 신용등급이 이자 상한이 낮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신용등급 하위, 중위, 상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지금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다 고객의 그 타겟을 신용이 좋은 사람으로만 이동을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상한이라는 것은 그런 대목에서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 상한 인하에 따른 효과 분석에서 이건 이제 2013년도 대부업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라고 해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금융위에다가 용역을 제공한 그 자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자 상한 인하 영향 분석에서 보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30%로 이자가 낮아지면 52만 명이나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빌리고 있는 돈이 1.6조 원이 아까 11조 원이 대법 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1.6조 원은 이제 빌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52만 명이. 그중에 불법 사금융으로 갈 가능성. 그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 18만 명 정도 되고요. 대출에서 배제돼 버리는 사람이 아예 못 받아가지고 허덕이는 그래서 패밀리 론을 이용하거나 친구들한테 빌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34만 명 이 정도나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더 악화 일로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 상한 인하에 따른 효과 분석을 보면 이자 상한 인하로 가계대출 시장 및 대부업회사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는 결국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 꼭 간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면 아까 나왔던 표하고 똑같습니다. 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 저축캐피탈은행 신용등급이 나쁠수록 좋으면 여기 가고요. 대출 이자도 낮아서 여기를 이용하고 아니면은 점점 가가지고 뚝 떨어져서 대부업 여기 있다가 이자 상한이 여기 딱 걸려버리면 신용도가 더 낮은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대부업에서도 빌릴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 내가 필요하다면은 결국은 어디서든 돈을 빌려야 되니까 제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립하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거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사실은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지만은 그것이 도대체 어느 쪽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관리 방안입니다. 이 관리 방안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6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계부채가 2년 전에 비해서 늘질 않았거나 또는 줄었다. 100명 중에 37명은 가계부채가 늘었다. 그렇죠? 근데 부채는 우리가 왜 져요? 가설에 의하면 내 소비 활동을 스프레딩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그 돈을 빌려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떤 게 있었어요? 합리적인 소비 계층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그 안에는 또 취약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소득이 적어서 취약계층이 되거나 또는 연로해져서 취약계층이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처럼 학교를 바로 졸업을 했는데 직장은 아직 없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돈은 빌려야 되고 부모님들한테 빌리다가 안 되니까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가계부채 모니터링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하우스푸어, 개인 사업자, 고령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빨리 확충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자영업의 설립일자하고 휴폐업일자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정보를 확충함으로 해서 그런 대상군을 우리가 빨리 선별을 해내면 100명 중에서 62명이나 해당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자기 부채를 현상 유지하거나 줄여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주면서 또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들 보셨죠? 우리 그 매트릭스에서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든다면 결국 그게 뭐예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정부의 질적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에요.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다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 부실 가능성, 취약계층을 세분화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작년도 실제로 금융위가 2015년도 업무계획 안에다가 넣었던 이 표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네? 여기 보면 취약계층을 세분화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뭐 그 보고서에는 안 나타났지만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다는 거죠. 50대 미만과 50대 이상 연령별로 주택을 보유했냐 안 했냐, 연령별로 50대 이상이냐 아니냐, 급여 소득자냐 개인 사업자냐를 가지고 8개의 그룹으로 우리나라 대출자들을 분류를 해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대출 규모로 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50대 이상의 개인 사업자가 대출이 제일 많습니다. 인당. 두 번째가 50대 미만이면서 개인 사업자. 그리고 급여 소득자가 여기 있고 개인 사업자 50대 이상의 주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가 대출 규모가 크고요.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실률, 리스크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사람이 뭐냐면 주택도 없으면서 50대 미만 젊으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리스크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는 50대 이상이면서 주택담보도 대출도 없으면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면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급여 소득자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개인 사업.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봐보세요. 여기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지금 많이 끼어 있잖아요. 실제로 개인 사업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만들고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 가계부채를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설립일자나 업종 그리고 지금 현재 휴폐업을 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헤쳐서 그분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폐업을 한 다음에 사업이 어려웠다면 폐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으로부터 진 빚을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만 이건 그냥 얼른 제가 말하려고 만든 거니까 얼른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또 올해 금융위도 그러고 한국은행도 지금 이 DSR 때문에 아주 막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대출을 받는 이 DSR 때문에 지금 다들 난립니다.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원리금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저희 나이스 평가정보 저희 연구소에서 해봤어요. 우리 직원들이요. 했더니 자기 총 소득 중에서 금융 비용으로 내는 돈이 얼마일까? 어떤 사람은 원리금을 내고 있는 사람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이자만 내고 있는 사람은 그 비율이 낮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10% 미만은 100만 원 중에서 10%만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고 원리금으로 내고 있고 여기는 200% 이상이에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의 연체 보유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니까 연체가 어디가 높아? 100만 원 중에서 이자를 원리금을 10%, 10만 원 미만으로 내고 있는 사람이 되려 불량률이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취약한 사람들이 이자만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자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저희가 어떻게 해봤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지만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표를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적정 DSR이에요. 저희가 만든 이름입니다. DSR이 이 연구소에서 이름을 붙였어요. 적정 DSR을 해가지고 차주 연체 보유를 보니까 대체나 원래 원리금을 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내야 할 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연체 보유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이 팔러시 메이킹 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서 이자를 갚아가도록 하는 구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이 지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표를 갖다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DSR이 실제로 이자만 내는 사람들을 쭉 옆으로 적정 DSR로 계산 내려보니까 높은 사람에서 부실률이요. 여기 보면 이자만 내니까 나는 건강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원리금을 다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부실률을 비교해 봤더니 세상에 여기가 거의 1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적정 DSR을 계산하고 그 사람들이 원리금을 다 낸다면 어떻게 될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다 이 표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표 안에 집어넣어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부실이 발생한 사람이 몇 %나 될까 하고 그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 적정 DSR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안에서 실제로 부실이 굉장히 높더라. 현재도. 그래서 이 지표를 발굴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사방에서 다들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722 조치에 이게 포함이 됐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 수준을 감안한, 즉 지불 능력을 감안한 부채 구조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켜가겠다라는 그런 지금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저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거. 두 번째는 대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원금이 줄어들도록 할아버지가 정년퇴직했는데 부채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만들도록 대출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올 봄에 뭐 했어요? 안심전환 대출이 있었잖아요. 이 안심전환 대출이 굉장히 혁명적이라고까지 좀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비판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심전환 대출이 어떻게 했냐면은 평균이요. 안심전환 대출 평균 대출 금액이 약 1억 원이고요. 대출 기간이 275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고정이자로 2.65예요. 거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275개월. 275개월이 몇 년이죠? 20 몇 년이요? 20년이 240개월인데? 그러니까 275개월이면 23년 정도 됩니다. 야, 그 정도는 계산을 좀 빨리 해 주셔야지 저하고 장단이 맞는 거지. 23년 정도 되는데 23년 되는 동안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게 121개월이 딱 대출을 받은 지 10년 후입니다. 그렇잖아요? 1년 12달이니까. 그때 되면 원금이 얼마로 줄어드냐면요. 원금이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보면 36%가 줄어요. 그리고 23년 후에는 대출 금액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 계속 이자만 내고 연장을 해가지고 부채가
일단 빌리면 줄어들질 않는 거야. 근데 이런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강제성이 필요한 거죠. 그죠? 전격적으로 안심전환 대출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것은 지금보다는 나중에 훨씬 더 박수를 받을 만한 조치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박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강제로. 근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무슨 강의가 있었냐면은 위기일수록 더 빛나는 커버드 본드. 혹시 그 강의 들은 분 계세요? 위기일수록 더 빛나는 커버드 본드.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커버드 본드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은행이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담보로 갖다 주잖아요? 그럼 은행이 또 은행도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97년도에 우리 은행이 얼마나 많이 망했어. 은행이 30년짜리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사려고 그래. 안 사. 너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그거 들고 있다 휴지 조각 돼버리는데. 그래서 안 사. 그러면 은행이 그럼 이자 더 줄게. 그래서 이자가 7%, 8%, 9% 올라가면 결국 그거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 돈 빌려다가 우리 주택담보대출 해줘야 되는데 7%, 8% 누가 빌립니까? 안 빌리잖아. 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런 채권은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안 맞아. 그래서 결국 7%, 8% 되는 이유가 뭐냐? 은행이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붙여주는 거야. 커버해줘. 내가 발행하는 은행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계 대출 담보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망해도 그 대출을 가져가니까 결국은 신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은행이 발행하는 본드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를 붙여서 커버해 준다고 해서 커버드 본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행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안심전환 대출은 강제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잖아요. 은행은 뭐 하는데요? 자금중개기관이에요. 자금중개기관이 서로가 양쪽에 있는데 대출은 장기로 해주면서 조달은 예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대출해주면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어.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 난리가 났잖아요. 양쪽 다 맞춰줘야 돼. 그러려면 대출을 장기로 하려고 하려면은 조달하는 쪽도 장기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춰졌어야만이 은행이 너 장기로 대출을 해줘라. 안 해도 하는 거야. 그거 맞추려고. 그러니까 은행으로 하여금 장기 조달 자금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이 빨리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커버드 본드 제도가 작년 4월 15일 날 발효가 됐죠. 지금 아직은 지금 활성이 아직 덜 돼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하는 것이 결국은 양쪽 자산과 부채 그걸 듀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만기 구조를 맞추는 것을 듀레이션을 맞춰서 결국은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도 운영이 될 거다. 장기 보정자금 대출로. 그죠? 보정금리 대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다 그런 얘기예요. 커버드 본드, 금융권 차익 구조.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자 상환 제도인데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어려워졌는데 돈을 못 빌리는 사람도 서민이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일본도 지금 그러고요. 미국도 그러고 실제로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문제가 많아서 미국 사례도 보면은 미국은 불법 사금융이 무지 많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불법 사금융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텍사스에서 실제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텍사스에서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돈을 빌리는 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빌리냐면요. 불법 사금융 기관에서 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법 사금융이 걸리잖아요.
법에서 위반이 되니까 잡아요. 그죠? 미국은 불법 사금융에서 대출을 해줘도 안 걸려. 왜 안 걸리죠? 이런 규제는 주법이에요. 주법. 텍사스 주가 자기네 주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은 구조가 참 특이한 게 미국의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인디언 레저베이션. 인디언 보호구역은, 원주민 보호구역은 주법에 영향이 미치질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법이 규제를 만들잖아요. 그럼 금융업자들이 원주민 보호구역의 주소지를 두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안 받는 거야. 텍사스에서 규제가 도입되고 나서 오스틴 같은 시에서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85%나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은 규제를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까 항상소득가설 가지고 봤잖아요. 그런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어렵게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 레저베이션으로 간다. 우리나라는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서 정책적 배려를 잘 그런 묘미를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조금만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자 상환보다는 리스크에 따라서 그런 금지 상품들이 다양하게, 아까 우리 상품 봤잖아요? 여러 가지 상품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자를 고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강의 수고해 주신 문영배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